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6법칙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글의 어떤 간단한 기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비극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뭐 사회도 물론 서서히 나아지고 진보해 간다라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사회가 어찌됐건 내가 나를 바꾸는 시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걸 전제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상자 보시면 보이는 표에 우리의 비극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 탓인가 사람 탓인가. 이게 이제 어떤 비극이나 고통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인간이 갖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근원적인 것들을 탐구해 나가기 위해서 나온 이제 질문들이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아래 이제 하단부에 있는 두 칸의 어떤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끔찍한 어떤 미국의 총기 사고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극장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은 극장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20명이나 죽었고, 교직원이 6명이 죽었고요. 극장에서도 이제 12명이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총기 난사를 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대요. 인간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동물들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현대인의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고요. 이미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만 총을 들고 그렇게 대량 살해를 했다 해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테의 파우스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학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을 넘기는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 대가로 파우스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부정하는 영혼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멸망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죄악이니 파괴니 부르는 것, 쉽게 말해서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제 본래의 영역입니다. 약간 이제 그 총기살인자의 말과 좀 비슷하죠. 괴테 역시 인간의 본성, 이러한 증오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오는 이제 그 인간의 파괴성을 구성하는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메피스토펠레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 생활에서 야만적으로 야만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의 영역의 상당 부분이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을 확률이 높고, 이제 주변에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은 세상이 원래 이렇게 잔악하고 살벌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말을 딱 끊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어쨌든 또 한 번 쐐기를 박으십니다. 원래 삶이 고단하다고. 그래서 삶을 이제 당연히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합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더 한 번 강조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인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아까 이제 총기 사고 예를 왜 이제 들으셨겠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총을 맞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느 날 총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내 가족의 구성원이 불의한 사고에 당해서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뭔가 일은 터지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어떤 고통을 겪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면 그래도 그나마 삶이 덜 비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인간의 통제력은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 대표적인 예로 노화와 질병 이런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약한 이유 중에는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냐,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또 인간의 또 고유한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뭐 단순히 막 일이 안 풀리고 누구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막 어떤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인생이 왜 있나, 이렇게 고통을 받을 거면 도대체 왜 있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다는 어떤 무기력감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역시도 작가로서 어떤 최정점에 있을 때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사실 뭐 좀 머리가 좋다는 게 무조건,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머리가 좋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비관적인 생각을 엄청 또 더 잘해요. 일반적인 또 사람들보다. 톨스토이 역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톨스토이 역시 막 이제 자살 충동까지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그냥 살아보자 한번. 그리고 또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이, 뭐 톨스토이가 좀 부자였기 때문에 무작정 쾌락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중에 물론 회개하고 반성해서 굉장히 어떤 성인 같은 삶을 살기도 했지만 도중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갔던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방탕한 삶 자체를 그냥 희희낙낙 거리면서 이 삶을 유지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방법이라고 회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셨을 때. 그리고 이게 방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자살한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류의 만약 방탕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해서 그래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건데 자살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자학하는 거예요. 본인도 차라리 그렇게 살지언정 자살이나 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그것도 못하는 너는 뭐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탕하게 살면서 질질 삶을 끌면서 온갖 나쁜 짓 잘하는 나 자신은 정말 너무 더러웠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톨스토이는 이런 생각들을 기어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최악의 결말은 자살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죽으면 그나마 그건 또 난데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살인과 대량 살상을 저지르는 겁니다.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제 주변에 이제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이제 또 통계 자료가 잠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최근에 3년 6개월 동안 엿새마다 5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고 한 번 사고로 4명이 죽었답니다. 평균 4명 죽었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그 어떤 그 잔악한 어떤 본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저지른 첫 범죄도 살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형제 살인이었어요. 또 이제 죽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선량한 아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왜 죽였을까? 가인이 왜 죽였을까? 그거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고의로 저지른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의 범죄 이유도 비슷하죠. 세상을 원망했기 때문에 세상에게 그거를 갚아주려 했던 겁니다.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너희에게 갚아주마. 뭐 이런 심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또 톨스토이 얘기가 나오는데 톨스토이 역시도 자살 충동이 들까봐 총이나 밧줄을 멀리 두고 지냈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에 분노를 하지 않는 길이 정말 없는 걸까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세요.
삶은 어차피 누구나 다 어려운데 분노하지 않는 길이 정말 없을까? 만약에 종교를 가진 사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부당한 처사에 절망해서 절규하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이제 버림받은 기분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그 고통을 토로하셨죠. 그리스도조차,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이제 어떤 우연의 잔인함을 한탄하겠죠. 뭐 엄청 평소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불의의 어떤 뭐 강도로부터 당한 사고로 인해서 혹은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기타 등등. 그래서 만약에 뭐 불구자가 됐다라고 했다고 치십다 뭐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최악의 해소법은 대량 살해범들처럼 주변에게 고통과 심판을 이제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심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인의 살인 역시 비슷한 심리라고 합니다. 아벨은 신에게 바친 제물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아벨의 성공에 대해 자신은 거부당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복수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극단적인 복수심을 품으면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마들과 달리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영화의 소재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 살인마 관련된 영화라든가 아니면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 보면 조회수나 구독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살인이나 사회적인 사건을 두고 기사화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자신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 뭐 심리학자고 실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고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19세기인가 20세기쯤에 희대의 살인마 펜즈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이 사람이 뭐 사람 뭐 몇십 명 죽이고 뭐 동성애자고 또 해서 뭐 또 남자를 막 이렇게 성적으로 범한 게 한 1000명이 넘고 뭐 이런 사람이네. 근데 이 펜즈럼이 있던 그 소년원에 함께 있었던 어떤 또 화가가 있었답니다. 이 화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병을 앓았고 6살의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소년원에 모이는 애들이 또 다 거칠잖아요. 그래서 폭행, 굶주림, 모진 학대를 막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그래서 껄핏하면 막 분노를 폭발하는 일그러진 청년으로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에도 빠졌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모든 걸 끊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 예술 문화에 갑자기 집중을 하더니 이걸 되살리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자라던 많은 젊은이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바래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막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어느 순간부터가 남은 인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가끔씩 이제 욱하는 게 약간씩 나오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막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떤 막 고통을 주는 막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막 원망을 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로 자살을 결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의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로 뭐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과 상담을 하던 어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상담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이 여성분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의 성질이 고약하고 뭐 자기 겉모습에만 엄청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아주 피곤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여성이 그 상담을 받는 여성이 머리가 좋고 풍부한 어떤 감수성을 지닌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걸 키워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자기 힘든 어떤 신세한탄하면서 그 삶에 대한 원망만 계속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뭐 그럭저럭 지내긴 했지만 또 아버지는 술꾼이었대. 술에 빠진 사람이어가지고 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또 수발을 들면서 엄청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과거의 분노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들은 다행히 믿음직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나 그 여인의 아버지와 달리 굉장히 성실한 청년으로 잘 자랐대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환경적 결함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봉합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니체의 말을 이제 인용하고 계세요. 어떤 말이냐면 모든 고통이 반드시 허무주의를 낳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고통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지적인 고통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고통은 항상 다양하게 해설이 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다양하게 해설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실컷 좋건 우리가 불이한 어떤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학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고 오히려 학대를 저지르지 않고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이 무조건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나 어떤 TV 매스컴 사건에서 그런 것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대부분이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내려갈수록 학대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에서 선이 악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와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뭐 T.S. 엘리엇의 뭐 칵테일 파티라는 예도 나오고 아니면 알렉산더 솔체니치라는 어떤 20세기 중반에 악명 높은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전선에서 소련군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친구한테 스탈린을 비판하는 당시에 이제 소련 최고 이제 지도자였죠. 편지를 보냈다가 공산당했으니까 체포돼서 죽도록 맞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할 이유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소련의 이 강제 수용소로 가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고된 노동만 하다가. 그러니까 인생 대부분을 그냥 거기 안에서 농노동하고 막 구타당하고 말해서 헛되이 낭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막 죽는 것도 막 바라봐야 되고 막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소련이나 나라나 기타 등등에 대한 복수심에 매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처신하는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구별해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자신이 잘못한 건 없나를 돌아보게 됐대요. 그리고 생각 없이 무작정 공산당을 지지했던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남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되짚어보고 반성을 하면서 이제 그 노동 수용소의 어떤 그 잘못을 고발하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집필했대요. 이게 당연히 소련에선 당시에 금서가 됐는데 이제 서구권 뭐 이제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쪽에 이제 밀반입이 되면서 출간이 되면서 그 서구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솔제니친의 이 글로 인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위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엔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이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는데 이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의 책이 서구권에 막 팔리게 됐고 이제 막 공개가 됐으니 공산주의가 엄청 나쁘고 안 좋은 거다라는 게 폭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 남자가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을 받는 운명 속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기까지 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뭐 이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에서 뭐 자신이 당한 피해를 뭐 알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행동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삶의 형태가 질서와 혼돈을 반복하는데, 그리고 성경 속의 히브리 민족들, 뭐 또 성경 얘기 또 하십니다. 그들 역시도 막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다가 잘 살다가 거만해지고 부패하고 징계를 받고 또 이제 또 그런 불행 속에서 다시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게 우리 삶의 패턴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맨날 무사 아니라고 평안하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예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 사건 때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홍수가 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허리케인 문제가 아니었고 원래 그 전에 제방을 계속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거 당한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사회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막 항의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걸 또다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작은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비극이 찾아올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회가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회는 어차피 서서히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발전을 인해서 옛날 같은 끔찍한 비극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극이 올지라도, 억울한 비극이 올지라도 조심스럽게 내 삶을 이제 살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본주의나 정치컷을 탓하기 전에, 그리고 적들을 욕하기 전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경험을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경험을 잘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뭐 누구의 조언을 또 필요 없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내 안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원망하려는 거를 너무 막 더 키우지 말고 다스리면서 삶의 질서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실천이 되면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전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뱀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생각 없이 몸이 피하고 감정이 따르고 뒤이어서 나중 돼야 이성적인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어떤 충격과 비극을 겪게 되면 일단은 시간을 두고 가만히 계시고 막 원망하는 거, 감정에 이끌려서 막 원망하는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서 이성적인 행동, 생각들을 하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찬찬히 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을 정리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사실 조던 피터슨 그 교수님 방송 보시면 아는데, 이분이 이제 소신 발언했다가 페미니스트들한테 엄청 집중 공격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뭐 고작 책을 쓴다는 게 뭐 방부터 정리하라 뭐 그런다고 세상이 뭐가 바뀌냐면서 막 이제 막 일가를 날리면서 막 공격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해석을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비극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부터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씩 사소한 것부터 잘 정리하고 안 좋은 습관들을 멀리하는 운동, 그런 행동들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기 쉬운 제1번의 어떤 출발 단계로서 방부터 정리하면서 내 주변들을 정리하라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방부터 정리해라 뭐 이러면서 하면 내가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이분이 계속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개개인이 바뀌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실천하면 비극 속에서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서 뭔가 안 좋은 습관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도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사회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의외로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예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비극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고 사소한 것부터 질서를 부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저부터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고 저도 뭐 그러려고 애쓰고요. 그렇게 살면 사회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